오늘 사회를 맡은 이민수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6대 가덕도론 발전협의회 임원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제6대 가덕도론 발전협의회 이사장 당선자이신 김진웅님 모시고 한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이만희 이사님, 그리고 이철희 이사님, 그리고 김강진 대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임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정관상 어려운 점이 있었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선출된 이사님들하고 또 6대 사단법인 가덕도 발전협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신 집행부 대의원 여러분들하고 상견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상견례를 그냥 좋은 음식 나눠먹고 좋은 술 마시면서 덕담이나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시기가 엄중한 관계로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의원, 가덕도 전체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우리 대의원들께서는 분명하고도 또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워크숍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가 여러분들께서 20대 약간의 나이인 저를 강서구의 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을 때 제 지역에는 커다란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강동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수많은 밤과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같이 소주도 마시고 강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에 대해서, 주민운동에 대해서 맨날 며칠 그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방향도 하고 서로 모색해 보고 그런 지가 벌써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덕도의 현실을 봤을 때 이 형님이면, 이분 정도면 우리의 길을 좀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이 길로 가야만이 우리 가덕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줄 알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른은 자기 이름만큼은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반재와 에코델타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우리 보상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업무를 맡게 되는 변호사님, 법무부인 나침반에 나윤호 변호사님을 오늘 발제로 해서 오늘 이 워크숍을 가진 걸로 했습니다. 우리 나윤호 변호사님을 소개 말씀 올립니다. 그래 또 우리 선배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감정 평가를 하는 분도 함께 모셔야 된다. 이왕 이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감정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감정 평가사 김명권 또 우리 부산지사장님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권 우리 지사님 소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우리 나윤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의원들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범법인 나침반의 나현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가덕도 발전협의회 임원 여러분들 오늘 워크숍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귀한 자리에 또 제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김해입니다. 경남 김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친가는 강서 명지동 그리고 저희 외가는 또 대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뭐 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고향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한 말씀 올리는 뭐 그런 자리로 제가 생각이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이 설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김해 출신이고요. 그리고 원래 감정평가사를 먼저 했습니다. 평가사를 먼저 하다가 이제 법에도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또 취득을 했고 이후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전문 토지보상 관련 전문 로펌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우리 부산에 있는 에코델타 시티 여기 계시는 반재위 형제님 그때 뵀는데 그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가서 쪽에도 인연을 맺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향에 부산에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9년부터 제가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사무실은 그래서 이제 거제리 법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토지보상,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영남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 쪽 일을 많이 지금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설명을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업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요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근거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현재 제정이 돼 있고,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 시행자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주체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주체가 지금 이 건설공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특별법이 이것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그것도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통과가 되면은 이 건설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가 13조 7천억입니다. 초대형 사업입니다. 1조만 해도 이제 대형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13조가 되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3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6년이나 앞당겨가지고 이제 엑스포 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2029년 조기 개항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업 추진 경위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죠. 김해 신공항을 뭐 확장한다는 안도 있었고 또 제3의 안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2021년도 2월 달에 이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쭉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 두 개가 주민공람일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일인데 주민공람일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간접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 이것은 직접 보상의 기준이 되는데 직접 보상은 토지, 건축물, 영업보상 이런 직접 우리가 수용되는 그런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얘기를 하고요. 간접 보상은 그 외에 이주 정착금이라든지 이주 대책이라든지 생활 대책 용지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보상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일이 이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두 개 일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요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 두 개 날짜 중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앞에 날짜인 21년도 12월달 요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 4월 18일에 원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었는데 지지난주죠. 3월 14일에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가 됐는데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공항이 이 설치하는 방식을 매립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유식 플로팅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혹은 뭐 제3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원래 사전 타당성 조사 이게 22년 4월 달에 나왔던 이 안에서는 이렇게 그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부유식 플로팅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달, 지금 최근이죠. 이 기본 계획 검토 안에 보면은 이 매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실제 사업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인근에 다른 뭐 부대 시설들이 그 설치될 토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들어가는 토지가 어디에 될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이 기본 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서 설치가 될 것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개항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이 특별법이 준용하고 있는 법이 공항시설법입니다. 이 시설법에는 사업인정고시, 이 사업인정고시라는 것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시키는 최초의 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인정고시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 고시보다 훨씬 뒤 시점인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기본계획 고시 시점으로 땡겨와서 이때부터 사업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될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에 이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연말 12월 정도에는 고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전제로 지금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일정,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도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공람 이 날짜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올해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개 날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때가 사업인정이 위제일이기 때문에 이때 시점으로 일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선정된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만약에 고시가 된다면은 올해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볼 텐데, 만약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이 우리 강서구 전체 표준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공표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그 토지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보고 그 개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땡깁니다. 앞에 지금 주민공란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기본계획, 이 고시가 될 때 이 구체적인 수용 구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들어가는 토지, 지작물, 영업권, 기타 등등 이 보상 대상 물건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 인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아무리 빠르게 1년 반 정도 지나야 이제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써놓기로는 이 보상 계획 공고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보상 계획에 따라서 실제 최초로 보상금이 책정되는 시점이 바로 이 협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25년 4분기 한 12월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 시기는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 유동적이고요. 이때 중요한 점이 이 보상 계획 공고 시점에는 반드시 평가사를 주민들이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선정하시는 평가사가 이 협의 단계에서는 우리 변호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언제 선정하셔야 되냐면은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한 달 내에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짧죠.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소유자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30일 내 이걸 다 동의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셔야 되냐면은 빠르면 지금부터, 늦더라도 우리 기본 계획, 이 고시가 난 다음부터는 이 동의서를 진구한 절차를 시작을 하셔야 이 보상 계획 공고 났을 때 무리 없이 신속하게 이제 추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평가사님 포함해가지고 3명 또는 2명이 이제 협의 보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단 평가서가 한번 나오면은 금액이 나오고, 그때 협의에 응하시면 이제 그대로 종료가 되고요. 거기에 불복하시면은 그 뒤에 3단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수용 재결, 2번째 이의 재결, 3번째 행정 소송.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보상금 증액이 가능한데,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 보상금이 통보됐을 때 즉시 바로 그 협의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그 감정평가서, 그걸 정보에 청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감정금액이 적정했는지 그걸 판단을 하시고 만족스러우시면 이제 협의를 하시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복을 하셔서 수용, 이의, 행정 소송 이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된 시점이, 이 협의가 만약에 2026년 상반기에 진행이 된다면은 보통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은 6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이 끝날 수가 있고요. 빠르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 해 상반기에 행정 소송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수용 재결은 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은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그 국토부 산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수용 재결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지금까지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이게 재결이 됐고, 이 재결은 셋째 주 목요일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서를 보시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 이제 토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 지장물은 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장물은 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이전비 지급이 원칙이에요. 이제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일로부터 50일 정도 뒤에 지정이 되는데, 이 개시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수용 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그 수용 재결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도가면은 그 수용 재결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받거나 공탁금을 찾으실 때 반드시 이의 유보,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보상금을 받기는 받지만, 수령은 하지만은 내가 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복 절차, 이의 재결, 행정소송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불복 절차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토지 손실 보상액 산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더 전문가이신 우리 평가사님이 뒤에 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준지 공시지가 2023년 또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시지가를 선정을 하되, 그 뒤에 시점 수정을 하기 위한 지가 변동률,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이 기타 요인은 실제로는 급압기호 요인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기타 요인을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곱해가지고 보상탄가가 산정이 되는데,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그 나와 있는데, 이 표준지하고 우리 토지, 보상 대상 토지, 노란색이 보상 대상입니다. 이 두 개의 격차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개별 요인으로 보정을 하고요. 또 표준지랑 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보정을 하느냐, 인근에 있는 그 실제 거래 사례 또는 보상이 된 보상 선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보통은 그 하나 선정이 돼서 이 표준지랑 시가랑 격차를 보정을 합니다. 그렇게 산정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뒤에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가 않고, 이 지가 변동률이 만약에 2023년도 선정이 된다면 그해 1월 1일부터 이제 보상 시점인 2025년 하반기 요때까지의 그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 그걸로 이제 시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우리 사업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번에 공표가 된 그 활주로하고 터미널 위치 거기가 우리 대항동입니다. 남쪽에 있는 대항동인데 그 대항동에 있는 전체 표준지를 제가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 대항동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가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2가지 용도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전가격, 대가격,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그 각 지목별 그 공시가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건물보상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물보상금은 지작물 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지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토지를 제외한 물건들, 동산도 있고 이제 건물도 있고 그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작물 보상금, 건물 보상금은 철거 이전이 아니라 이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 보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물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건물을 떼가지고 어디 옮기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그거를 그 이전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그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물 가격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 건물 가격이 그냥 새 건물 짓는 비용이 아니고 그 새 건물 짓는 비용, 이게 제조달 원가인데 제조달 원가에서 지금 시간이 지났죠. 우리 오래된 집들은 이제 그 지난 시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이 건물 보상금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는 우리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 요게 우리 그 이주 비용의 뭐 소비 3종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 세 가지를 다 주는 경우는 우리 보통 그 재개발 사업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다 지급을 하지만 이주정착금은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던 사업구역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이주 대책이 수립이 된다면은 이주정착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사업 진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요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21년도 이 일자 이때부터 계속 살고 있었어야 돼요. 이때부터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집에다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급받는 거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상금 지급받을 때까지. 그래서 협의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제 협의보상 시점까지 계셔야 되고 수용재결로 받으시는 분들은 수용재결 시점까지는 계셔야 이걸 지급받는데 안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이주정착금은 우리 주거용 건축물 집 가격의 30%인데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2,400만원 그리고 최소도 있습니다. 최소 1,200만원 그렇게 되고 주거이전비는 이 소유자의 경우에는 2개월치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4개월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급받는 시점에는 이 금액이 아닐 겁니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그 집의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도 그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도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영업보상금은 여기서 이제 뭐 가게를 하시던지 뭐 다른 사업을 하시던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건데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적법한 장소 그리고 적법한 영업이어야 됩니다. 적법한 장소라는 함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거기서 영업하시면 안 되고요. 더해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가 다른 건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로 건축물 대장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뭐 식당을 하셨다 이런 것도 불법 건물로 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도 적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업이 구청의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된 영업이라면은 그걸 득해야만 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상금 산정 방법은 이 1년 영업이익에 4개월치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감소의 고정적 비용, 이전비 감소액 부대 비용 뭐 이렇게
다 더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은 우리가 매출을 얼마만큼 올렸는지 그리고 실제 비용이 얼마만큼 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매출액은 더 많은데 신고는 조금 적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실제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업보상금. 사실 저희가 다른 사업지구에서 이 설명해 드릴 때는 어업보상금은 거의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냥 논밭 같은 거를 다 수용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좀 특수하게 바닷가에 지금 공항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업보상 이슈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 어업의 종류에는 면허업이 있고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죠. 이제 그 종류에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어업보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토지 보상할 때 제가 감정평가사 꼭 추천해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는 또 중요한 분이 평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밑에 있는 어업피해 조사 전문기관, 제 경험상 이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조사기관으로는 밑에 나와 있는 부경대도 부경대 있고 인하대 있고 각종 기관들이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선정이 될 텐데 왜 중요하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면허업의 이 어업권이라고 하는 면허업의 이 보상금 산정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한된 경우,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취소 또는 연장이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이제 못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제한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구역에는 이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가 없다. 혹은 특정 어구 물건을 통해서 이제 어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게 제한이고 정지는 기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 취소는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산출 방법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평년 수익액이 있죠. 이 평년 수익액을 산정하는 가장 주된 이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셨던 전문조사기관입니다. 이쪽에서 평균 연간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사분들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허가업 그리고 신고업에 대한 산출 방법인데 앞이랑 차이가 있다면은 맨 밑에 취소된 경우 앞에 우리 면허업의 경우에는 평년 수익액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실제 한 8.33이 나옵니다. 8.3년치 요거를 평년 수익액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허가업, 신고업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국정 허가를 받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3년분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보상, 이주자 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담공고일, 주민공담일 2021년도 12월달 요로 예상이 된다는 거. 요 시점부터 계속 가오,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내 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도 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은 점포겸용 택지는 265회배 80평쯤 됩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은 이제 330회배 100평입니다. 이 이하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뺀 금액인데 대략 한 80%쯤 됩니다. 조성원가에. 그리고 참고로 89년 1월 24일 요 날짜가 무허가 건물도 적법한 건물로 보는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의 경우에는 적법한 건물이랑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이택지는 협의를 하건 이의신청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대책용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21년 이 시점부터 계속 영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이런 업을 하는 분들한테 생계대책의 취지로 주는 건데 이건 이제 근린생활용지 또는 상가부지를
이제 6평 내지 8평, 20제곱미터 또는 27제곱미터 이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가격은 이제 감정 가격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요거는 특징이 개인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것도 협의를 하건 뭐 일정을 하건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6평, 8평 요 한 개만 가지고는 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 받으신 분들이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결성을 해가지고 그 조합이 단체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경험상 한 40명 정도가 적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안도인 택지, 요거는 말 그대로 불복을 하지 않고 협의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다 지급받고 끝났을 때, 그래서 조기 보상에 대한 그런 그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 사업 시행자 주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민공람이 이전부터 계속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를 하고 토지 경우입니다.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로 다 토지 건물 전부 다 한 번에 다 협의로 양도를 했을 때 그때 지급받는 택지입니다. 요거는 주거 전용으로만 되고 그 100평 330제곱미터 규모로 공급이 되고, 공가격은 감정 가격.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만 되고요. 종중이랑 법인 단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주자 택지랑 중복이 안 되고, 만약에 이 수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는데 요때는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택지를 받으실 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설명은 다 마쳤고, 저희 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법인입니다. 특히 이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와서 신속하게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서부광역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김명곤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토지 등의 평가에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소유자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들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가 토지 보상 평가는 총 4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평가, 그 다음에 수용 재결 평가, 의 재결 평가, 그 다음에 의 재결 평가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제 행정 소송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4번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주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는 뭐 될 수 있으면 뭐 1차 평가 때 만족스럽게 받아가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 보면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이제 조서는 이제 대장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고, 물건 조서는 물건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건물은 몇 평, 뭐 나무는 몇 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계획의 공고 공람, 이제 공고 열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물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상 계획 공고하고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고 공람을 하게 되면, 공고 공람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 수의 2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이제 토지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토지 소유자의 가반수 이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면, 물론 이제 보상비, 이제 그 보상비가 아니고 이제 자기들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이제 물도록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추천권만 있는 겁니다. 추천권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다니보면 일례로 이제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 간혹. 이제 에코델타 시티 3차 보상할 때 그 2개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뭐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하는 쪽에 이제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이제 이 주민 추천 2분의 1이 안 돼가지고 이제 추천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 이제 내가 추천을 주면 세계평가법인이 이제 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천한 평가기관, 사업 시행자에서 선정한 평가기관,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이제 선정한,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이제 평가기관은 부산시에서 직접 하지는 안 하고 저희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선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이 주민추천 이 두 개 평가법인이 좀 다투는 그런 현상이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판단할 때는 이 가덕신공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기간 산업 형태로 이 공항을 짓기 위해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 제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감정평가 의뢰 보상액 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통제가 옵니다. 이제 이 금액에 이제 보상을 타가라 통제가 오는데 이제 그 내용에 만족스러운 분들은 타가시면 되고 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거기 이제 다른 이제 재결을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재결 신청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하면 자기들이 재결 자체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신청을 해요. 이제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은 뭐 별 행동을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재결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도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고 신청서 이제 접수하고 공고공람 이것도 매나 똑같이 이제 그 신청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제 민원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받아 가지고 공고공람 해 가지고 의견 검토 사실 조회를 이제 끝내고 이제 이 평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 평가 의뢰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주민들하고는 이제 사실상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중토위나 지토위에서 자기들이 이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가 와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후로는 이제 수용 재결 떨어지고 재결서 이제 이게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결서 송달부터는 거의 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재결서 송달 이후에는 옛날에는 이제 의 재결이 끝나야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용 재결이 끝나도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의 신청을 소유자가 하게 되면 매나 평가 의뢰 보상액 산정 의 재결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감정이지 의 재결 첫 번째 감정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감정 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수용 재결이 한 번 있었고 의 재결이 이제 한 번 있었고 여기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정도 이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보상계획 열람 등은 요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간략하게 추리는 거는 요 소유자분들이 사실상 보상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은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물건 같은 거를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대장에 10평 돼 있으면 10평 이제 조서로 올라가는 거고 20평 돼 있으면 20평 조서로 올라가는데 이 사실상 이제 물건들 이제 건물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잽니다. 재고 우리가 이제 요 지역에도 이제 새 건물보다는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에 따라 갖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옆에서 이제 협조를 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약간 더 이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요즘은 이제 요 컴퓨터 비슷한 요 이제 뭐 서류로 튕가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게 있던데 이제 그런 거를 갖고도 조금 뒤에서 재면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협조를 좀 잘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건물들은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오면 이제 제출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막 그대로 이렇게 막 반영해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자기들이 일일이 그거를 이제 재가지고 이렇게 막 거기 큰 차이가 없도록만 되면 뭐 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요 정도 이렇게 된다 이래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해줄 겁니다. 그래,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제 보상 계획 이제 공고를 할 때 이제 일간신문, 전국을 그걸 하는 일간신문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상 대상자의 가반수, 대상 면적의 가반 이상 이제 첨부해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도 이제 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 사업 시행자들이 이 내용을 개별 개인들한테 통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요거는 법률적 조금 하자 부분이 있을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은 이제 요래 가지고 이제 감정 평가서를 선정해 줬는데,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세 군데서 이제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세 군데 감정했는 거를 산술 평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한 사람은 100원 하고 한 사람은 뭐 95원 하고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4원 정도 했으면 그거를 산술 평균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 줄 겁니다. 통지를 해주면 이제 그거를 받아보시고, 아, 요거는 나는 요 정도 만족스럽다 싶으면 찾으면 되고, 여기 불만이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나중에 제가 한번 평가했는 내역을 한번 오늘 한 5부 정도 가져왔는데, 그거를 한번 나중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아마 강서에서는 한 15년 동안 저 말고 이렇게 보상을 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거의 다 이제 100%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청구라 하는 거는 맨 아까 이제 수용 재결 끝나고 나서도 행정소송 청구를 할 수 있고, 의 재결이 끝나고 나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 이제 기간은 이제 요 앞에 보면 행정소송 이제 제기, 이제 수용 재결 끝나고 나서는 30일 이내, 재결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의 재결이 끝나고 나서는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지, 또 처음에 타가지고 가시게 될지, 그거는 아마 주민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평가를 보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수 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가의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가격 형성 요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법률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까지 내용을 잘 모르셔도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쳐야 되는 절차를 이렇게 규정해 놨는 겁니다.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데, 공법상 제한이 당의 사업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제한 안 받는 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제 도로가 이제 공공용 도로 같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옛날부터 사실상 사도나 이제 이렇게 길 쪼매난 이런 길들은 이제 인근 토지의 3분의 1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축물의 평가는 요거는 이제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연한, 유동성, 이전 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건물들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건물들 이거를 이제 사는 집을 뭐 이전해가지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전비로 평가돼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 비용이 당해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물건 가격은 제조달 원가 곱하기 내용연수 남은 잔존 내용연수분의 전체 내용연수 이게 이제 50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물 같으면 30년을 지났으면 50분의 20 이렇게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해가면서 쓰기 때문에 막 30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뭐 30년을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관찰관 같은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50년이 넘게 지난 그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막 건물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뭐 적게 했다 하는 소리는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건물들은 막 넉넉하게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목도 이제 평가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이식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이식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이식비가 뭐 취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격 이제 뭐 이것도 수목도 저희들이 볼 때는 뭐 크게 여태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민원이 있는 경우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은 통상 이제 장사하는 집이 이런 집에 이제 영업권 이제 보상을 평가를 하는데 영업권은 영업 이익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영업권을 평가를 할 때 장사집 같으면 대략적으로 이 집이 얼마를 정도를 버릴 것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 하면요 요즘은 실제로 그렇게 감정을 못 합니다. 못하고 막 실질적으로 요 자기가 그 세금 신고를 했는 그거를 기준해 가지고 막 일단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설 이전비 시설 중에서 이제 요거를 다른 데 가져가 가지고 쓰기가 곤란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시설 이전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시설 이전비하고 이제 영업 이익 이제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했는 그 영업 이익이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면 3개월치인가 그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거기 한 400얼마인가 이래 월 수익이 순수익이 400얼마인가 고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4개월치가 이제 보상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 영업권에 대해서는 시골에 이렇게 이게 4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잘 없고 이제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특히 공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 1000만 원도 벌을 수 있고 이런데 거기 1000만 원이 이제 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기준해가지고 평가를 하지 옛날처럼 이제 요거나 원래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대로 신고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100원 버린다고 해가 다 100원 버렸다고 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요즘은 실제로 그거를 참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얹어주고 이런 거는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그래 이제 토지 평가의 이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토지 이게 공시지가가 이제 있고 공시지가 곱하기 이제 이 시점 수정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초부터 올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가격이 변동된 그 내용하고 이 시점 수정하는 거는 이제 지가 변동률을 말하는 건데 이 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 지가 변동률이 있는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해에 한 20%가 이렇게 더한다 하면 그거보다 낮게 나오고 또 이게 또 20%가 내려간다 해도 그거 딱 맞지는 않아요. 안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 지가 변동률, 근데 이제 지가 변동률 요거는 이제 그런 책임. 지역 요인이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1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역 요인은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표준지를 끌어 쓰기 때문에 거의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핵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요래 가지고 이제 이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개별 요인 비교는 요 땅은 뭐 도로에 물었고, 요 땅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요 땅이 좀 못하다 아닙니까? 가로 조건이 좀 못하다, 뭐 접근 조건이 좀 못하다, 요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요 산출 단가가 나오면 그거를 갖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밖에 요인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요인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보상평가, 인근에 보상평가가 된 전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매매 사례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요 도면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해놨던데, 그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 실거래 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저희들이 100% 다 이 한 필지도 빠짐없이 거래된 내역을 다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개년도를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아무래도 신빙성이라기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개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찍어가지고 가격을 적어 놓으면 적어보면 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놈들이 요래 부츠가 팔려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팔려도 이 팔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 추천도 필요하고, 이제 주민 추천 평가사를 잘 그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와중에 이제 1에서 뭐 10까지 이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에 뭐 1이고 10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90이다, 뭐 80이다, 뭐 이래.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좀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자료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그 밖에 요인 보정이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2점 몇 배가 나온다, 뭐 3점 몇 배가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기타 요인 보정치 이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여기 뭐 거의 뭐 다 이제 여러분 이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주 포인트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비교 표준지 이거는 이거는 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감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비교 표준지 이거는 공시지가의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여부 검토. 공시지가가 공항 건설을 하는데 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연도 이제 공시지가로 이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여부 검토, 이게 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시지가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수 촉말 처리장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떨어질 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 당해 사업과 이제 관련된 직접적인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거고, 지가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가 변동률도 요 안에 이제 자체에 이제 지가 변동률이 인접 시군구의 변동률보다 뭐 2% 정도가 차이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변동률이 30% 이상 차이가 나. 2% 차이 난다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5%인데 다른 데가 7%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다른 데가 3% 정도 되면 2% 차이 나지 않습니까? 30%라 하는 거는 이제 5%에 30% 곱하면 1.5 아닙니까? 1.5, 6.5가 정도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30%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시점 수정치, 뭐, 대략적으로 요거는 이제 시점 수정 관련해 갖고는 요거는 자세히는 기억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점 수정치가
우리 요 법에 딱 그 2%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나면 요 표준지를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지가 변동률도 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 권한 밖의 일에 법에 그렇게 못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전에 거를 이제 땡기가 쓰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래 보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가 변동률 조사를 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이제 규제를 좀 하는 편이래요. 올해는 뭐 요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로 그거를 하자, 뭐 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요 근처에 이제 지가 변동률이 다 비슷하게 이제 산정이 되는 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2% 이상 뭐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래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마치고, 사실상은 오늘 내가 이 어건에 대해서는 내가 참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래 내가 어건 이것도 한 하동하력도 했었지, 부산신항도 제가 어건을 이제 맡아가 했었고, 그 다음에 저 뭐 울진 원자력 저 거제 쪽에 또 여수 쪽에 제가 한 어건 수수료도, 어건은 저희들하고 이제 이 육지 보상하고 달라갖고 어건은 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허가업이나 신고업 이것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 보상이 얼마 안 나가도 막 전부 다 20만 원씩 받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좀 높은 편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어건에 대해서는 한번 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동성동에서 하는 말이라 합니다. 예. 그 지금 토지 그 선생 보상이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지 보상법의 그 70조에 보면은 우리가 그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 즉 토지기지가 이거를 기준으로 원칙을 하되 법상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방금 여기 말한 집값 변동률이나 이런 거래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서 보상금을 적정하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을 하실 때 그러면 이 표준지 지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십니까? 근데 표준지 지가는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땅을 요 땅을 평가를 한다 하면 요 근처에 예를 가지고 이게 표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표준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표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그게 이제 표준지 이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시기 같으면 요 표준지 가격이 2021년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가 변동률도 손댈 수가 없거든요. 지가 변동률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고시하는 금액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지역 요인 비교는 같은 인근 지역에 갖고 오기 때문에 1.00입니다.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아닙니까? 개별 요인 비교는 요거하고 요 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가로 조건이 어떠냐 하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고, 가장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밖의 요인. 그 밖의 요인은 이제 이거를 결정할 때 100만 원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고, 막 90만 원짜리를 갖고 와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를 갖고 오면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이 가까워지도록 될 끼고, 90만 원을 갖고 오면 90만 원이 가까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거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못 떼고, 기타 요인 이제 보정치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그거를 이제 전례를 갖고 오든지 매매 사례를 갖고 올 때 어떤 자료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예쓰는 거는 예.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가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예. 결정을 해가 내려오니까 예. 그 감정을 해서 손을 못 대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요 표준지 지가를 예. 감정을 하실 때 예. 요 주변에 어떤 그런 이런 사례를 하고 예. 여기에 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예. 어느 정도 예. 반영을 하나 이거죠.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단은 잡아야 된다 예. 하고 70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요 주변 환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준 잡고
여기 이제 보면 토지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공시지가 요 이제 토지 가격 결정할 때 공시지가 요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지? 공시지가는 이제 2021년도 뭐 1월 1일 날 공시지가를 하면 뭐 어떤 적당한 거를 땡겨왔다고 볼 때 그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도 딱 정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공시지가 여기 뭐 1월 1일이니까 예를 가지고 몇 년 뒤에 한다 하면 몇 년 뒤에 지가 변동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시점 수정치도 정해져 있는 거고, 지역 요인은 1입니다. 거의 여기는 1이기 때문에 개별 요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요거하고 요 땅을 비교할 때 여기 조금 나은 거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거로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평가사의 어떤 재량이 좀 딸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요인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요인 요거를 이제 그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밖에 요인 보정치를 이렇게 그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맨하여 그 밖에 요인도 평가 전례 또는 거래 사례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호 여기에요. 가격 들어가고 요 단가 요 250만 원 들어가 있지. 여기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는 요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거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 요인 1.0 요거도 이제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개별 요인 0.838로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0.838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거를 보면 0.9 몇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면 여기 이제 2.512로 나왔다 아닙니까? 2.512를 곱해 주는 겁니다. 2.512를 곱하면 여기 이제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 이제 여기 이제 기타 요인 보정치가 거의 이제 결정하는데 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할 때 보면 네. 주변에 공인중개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도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이 거래 사례 네. 이런 걸 여쭙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벌써 국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못 갚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감정에서 지금 종전에 우리 강서 지역에 우리가 그 수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 저도 지금 영지에서 수용을 당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여기 얼마 하나 거래 사례를 하는데 거래가 없는데 실지 지금 우리 가덕도 거래 없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예. 요 최근에 이제 요 보상 평가를 했는데 요 강서경찰서 앞에 그 토지공사에서 하는 그 뭐 2단계 그 한 50몇만 평 그거를 제가 이제 보상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기 돈들이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 이제 전례들이 없었어요. 그 안에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데 전례를 땡겨 왔는데 안에 사고 팔렸는 게 딱 하나인가 한 필지인가 사고 팔렸는 게 뭐 130 몇만 원 이렇게 팔린 게 한 필지에 있었고 대부분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팔렸어요. 내가 그래 이제 이 감정평가사 상대방 감정평가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네 여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 간다고 치자. 그러면 네 110만 원이라도 주고 네 살래? 나 안 산다고 봐요. 110만 원 주면 110만 원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 주고 뭐 하고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려 가지고 110만 원 그 받으면 그 자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래 이거는 이제 막 그런 거는 우리 평가사의 재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이 거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구역으로 묶어가 거래가 없었다. 뭐 또 낮게 거래된다. 누가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땅을 거래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덕을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래 이제 그런 이제 보상지역으로 들어간다 하면 거의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재량이니까 그런 부분에 맡겨주시고 그런 것까지 여기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는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소득 보상이고요. 예. 이게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거는 감정원입니다. 예. 감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 표지지 공시지가도 이 국토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대충 하고 그러고 이 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재산세하고 이런 그 세금에 따라서 세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토지에 거의 지금에 우리가 실기 거래 되는 거가 한 60%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죠. 아, 공시지가를. 토지인지를 할 아, 표준지 가격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시도 구분을 내려오거든요. 예. 그러면 요 토지를 기준을 해서 이 우리 구분에서는 요 마차가 조금씩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올리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페이지 공시지가도 불합리하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신청을 하라 이 신청을 해보면 받아주기도 안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거는 이 감정을 부감을 하실 때 이런 그런 불안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다 하고. 예, 그래 이제 아까 좀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시골 쪽으로 가면 임야 같은 경우는 10배도 이렇게 기타형 보정치를 요거는 2점 몇 배 돼 있는데 10배도 해보고 뭐 더 이상도 해봤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시골 쪽으로 가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 하는 그 자체가 도시로 오면 좀 시세에 비해서 좀 높게 돼 있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낮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요인 보정치를 갖고 조정하기 때문에 그 시세가 뭐 시세하고 그렇게 동떨어지게 감정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주택인데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이 돼가지고 날라갔고. 그래 이제 왜 그러냐면 올해 이제 그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 하는 게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엄청 실이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요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당장 또 상승기로 돌아서기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는데 뭐 2025년 정도 되면 또 안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예. 꼼수는 아니니까요. 예? 보상 자체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거래가 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는 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7% 정도 이렇게 막 그 정도 선에서 결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합니다. 예. 근데 이 보상 원칙은 예. 현시가로 하는 게 보상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현시가를 산정한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예, 예, 예. 방금 이게. 예. 근데 이 방법하고 현시가하고 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가로 하는 게 요 이제 거래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이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뭐 100원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요거 현실가로 보고 이렇게 가면 100원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요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고 편지가 비슷하고 이제 비슷한 땅들은 요거를 이제 기타 요인 보정할 때 100원짜리를 땡겨가지고 그 옆에 그 비슷한 땅을 평가를 하면 100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110원짜리를 땡겨오면 110원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주민출전 제가 이 사실상 이제 저는 그 평가법인이 대형 평가법인이 아니고 소형 평가법인입니다. 그 소형 평가법인들은 사실상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큰 일을 우리한테 주지를 안 해요. 제가 주민출전 말고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갖고 거의 내가 그래도 한 15년 동안 강서에서는 거의 막 저 손을 안 거치고 이렇게 보상평가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뭐 에코델타 3번 다 제가 보상했지. 또 요 그 강서경찰서 그것도 보상했지. 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산상거리 그쪽에 전부 다 그 보상할 때 세산상거리 그 마을도 제가 보상했고 또 그 위에 중곡동인가 그거도 보상을 했고 거의 평가사님한테 제가 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 가덕도에 공무를 평가한 분은 있습니다. 가덕도 전체 예, 보상에 예.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 이제 보통 보면 3배 정도 줘요. 아, 공시지가에 보상치가. 가덕도에서 그렇지 한 뭐 2.8
뭐 이 정도 보정치가 그래 되더라고. 그래하면 뭐 가덕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보상을 주더라. 뭐 2.8, 1, 뭐 8, 이 정도 보정치가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도 그 정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시지가가 뭐 평당에 아시다겠다 공시지가 200만 원 가는 데가 있거든. 그 주택 경우는 뭐 3배 같으면은 뭐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이제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다. 가덕 사람도 보상을 좀 많이 받았으니 그 정도 어느 정도 사실은 가덕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오신 분들이 저도 이제 가덕에도 한 뭐 몇 번 보상 평가를 하긴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예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일을 이제 하면 그 땅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어느 사람 거다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상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본으로 3배 정도는 공유, 3배 정도는 생각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사실상 처음인데 뭐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저희들도 사람들은 그게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내가 회사 소개서를 우리 여태까지 평가했는 지역이나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한 5분을 갖고 왔는데 5분은 요 놔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제가 소개 말씀을 못 올리는데 우리 전판탁 우리 엄재선 줄대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워크숍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대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임기가 4월 1일부터니까 바로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가덕도 전 회원들에게 우리 새로 신임 이사님들과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다는 것을 제가 다 알릴 겁니다. 바로 공유가 힘이고 그 힘이 모아질 때 우리의 생존권은 담보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에코델타 시티의 보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반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제6대 가덕도동 발전협의회 김진옥 이사장님과 또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한영만 우리 강동동에 전 동장 하시는데 사무국장을 맡았다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철희 자치위원장님도 오고 계시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가덕도동에 이런 단체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강서에서 어떤가는 그런 동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린다는 것보다는 가덕도동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솔직히 배우러 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모임들이 앞으로 잘 돼서 가덕도동의 발전뿐 아니고 우리 나아가서는 강서구 전체의 발전에 큰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두 분 변호사님하고 또 감정사님 오셨는데 제가 우리 김진욱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관계 때문에 만났고 또 굉장히 젊었을 때 제가 점잖게 어렸을 때 지역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적인 게 뭐고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한 전 동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보다 앞지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 모습들이 저보다 후배자마다 참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 나서가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형님이 그 평소 때 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평소도 더 좋아하지만은 우리 강서구에서 감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변론 활동을 최고 많이 했습니다. 최고 많이 했었고 최고 많이 했다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추천하면 또 다른 동네도 추천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그래서 오늘 감히 제가 두 분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우리 가덕동에 이런 일이 있는데 바쁜 시간에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죠? 네. 예.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가 되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뭐 법률적인 걸 다 말씀하셨고 제가 대책위원장 하면서 느꼈던 점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일 권유하고 싶은 게 가덕도동 평소 때 단결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또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하는데 진짜 단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에코델타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한 동에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바로 옆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 만듭니다. 또 그 옆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만듭니다. 또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만듭니다. 근데 단결이 안 되면 어떤 손해를 보느냐. 좀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감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보상 아닙니까? 보상 업무에 우리를 대표하는 감정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우리가 감정사 우리 대표를 추천해서 상대 감정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가진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단결이 돼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법률적으로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주민을 50%를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50%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고 앤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덕도동을 예상을 해보면은 아마 면적은 50% 치워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한 85% 정도 외지인이랍니다. 우리 강동동은 주민들이 가진 땅이 46%나 돼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주민의 50%를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95%를 했는데 주민을 50%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온 동네 사람들 다 동원시키고 해가지고 겨우 한 게 50%를 겨우 넘겼어요.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나 하면은 예전에 그 기획부동산에서 900평 논을 여러 사람들한테 또개팝니다. 그죠? 근데 농사는 A라는 사람이 900평을 짓는데 나머지 100평씩 쪼개내니까 9명의 중에서 최소한 4.5명, 5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지주가 5명을 몰라요. 대표 한 사람은 알겠죠.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대저이동에서는 주민추천감정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안에 조직적으로 뭐 양분화돼 가지고 서로가 추천 받아 가지고 서로 안 내고 했지만은 사실은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시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단결이 잘 된다. 근데 단결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이 강서 쪽에 서는 분들의 말씀이 원주민들, 외지인들 구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강동동에 주민자치원회 관계를 가지고 인선하는데 아직까지 원주민 외지인 서더라고. 제가 이렇게 뭐 생각했을 때 강서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외지인들입니다. 예전에 다 여기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원주민하고 외지인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하면은 강서 전체를 봤어도 원주민하고 외지인들이 한참이 돼야 되고, 특히 보상지에서는 원주민 외지인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정사 계시지만은 원주민 보상 높게 주고 외지인 낮게 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외지인들이 참여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방송을 한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우리가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데모를 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가덕도 그 원주민들 몇 사람 가지고 데모 되겠습니까? 예. 외지인들 참여해야 됩니다. 데모라 하는 거는 가덕도동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데모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좋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바깥에 데모를 하면서 알리면서 해서 또 바깥에 사람들을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을 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데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단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 대책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SNS에 같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대전수도 오고 뭐 대구수도 오고 온 처지에서 많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보상 결정은 감정사가 합니다. 그죠? 감정사가 잘못하면 변호사가 합니다. 제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단결이 잘 돼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집성촌이랍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가 있는데 그 집성촌이 딱 돼가지고 양쪽에 세 팀으로 나눠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성촌 한 개 묶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주민들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감독사님하고 변호사님들께서 여러분들 이제 법률적으로 쭉 이야기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사업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적으로. 예. 근데 이제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사업 고시보다는 보상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주민들이 아는 시점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 기준일을.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가덕도동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 날짜를 고시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날짜에 다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상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주대책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든다면은 집이 가덕도동에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파트가 저 부산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실태 조사를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는데 미거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일 이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거주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물으면 거주는 사는 거다. 소유라는 게 뭐냐? 가진 거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거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거주는 사는 건데 어떤 것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해도 나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업시행사는 그걸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내용들이 뭐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 전기, 그 다음에 병원을 어디 가느냐. 이제 분쟁이 붙었을 때는 가덕도동 왔다 갔다 하는 CCTV까지 다 확보해요. 또 아파트에 CCTV까지 확보 다 됩니다. 분쟁 되기 전까지 이 세 개를 우리가 사전에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 갔다 해가지고 수돗물을 꽉 틀어놔놓고 전기도 한동안 안 틀어놔놓으면은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또 여기 사는데 서울에 가서 병원 치료하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 집에 갔다. 수돗물 꼭 잠가 놓지 말고 조금 틀어라고. 예. 그 다음 달은 조금 더 많이 틀어라고. 그 다음 달은 좀 작게 틀어라고. 그지? 불도 한 덩키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덩키 했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세 덩키 했다가, 예, 그렇게 해서 법에 맞춰가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에코델타 대책위원장은 저는 보상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보상 한 푼도 안 받고 바깥에
살거든요. 우리 동장님 알지만은 우리 그 대부동까지만 보상 내려가고 중국 울로는 보상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있는데, 한 개는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시켰을 때는 내를 대책위원장을 맡겼을 때는 데모를 잘할 것이라고 맡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저도 놀란 게 저한테 책을 세 권 사다 줬습니다. 한 개는 헌법 해설집, 뭐 공익사업 판례집 이런 거를 세 권 사다 주더라고. 근데 제가 법을 읽어보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말이 쭉 연결된 게 아니고 뭐 앞에 헌법 몇 조에서 다음에 법 몇 조에서 뭐 시행령 몇 조에서 뭐 내가 밑에 쭉 달리가 있는데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였어요. 그 책을 세 권 받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소낙비는 피해 나가도 우리 동네 행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비껴 나갈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한테 부탁을 했겠나 하는 부분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한동대하고 밖에서 이야기했는데,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개 때문에 제가 보상을 한 번도 안 받았고 봉급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무슨 정치나 다른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이제 그게 참여를 이렇게 해보는데, 진짜 아까 그 해석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익사업법에 이래 보면 이주대책을 해야 됐습니다. 그 예외 조항도 있지만은 그 예외 조항 속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징집이라든지 뭐 병으로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났나 하면은 위에 사유와 비슷한 내용 있을 때는 사업 시행사가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코델타 그 사업을 엄청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업 시행사가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김현미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재량권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냐,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 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공무는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진짜 한다 하면 단합이 돼서 우리가 유리한 적극적으로 이걸 끊고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계시는 대의원님들께서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법을 전문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이 억울한 일이 안 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등등으로 제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일을 쭉 했었는데,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영농보상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영농보상은 뭐 4,400 이상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농지의 평균 경작 면적이라고 감사원에서 했답니다. 근데 앞에 법은 농지법에 보면은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다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300평 이하라도 고정식 시설물이 있으면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 타가지고 우리 그 에코델타 하트는 이체별로 낮춰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왜 농지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봅시다. 내가 땅이 500평이 있습니다. 생계대책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까 2,4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고시일 이전에 하우스 대 몇 개만 꼽아본 거예요. 생계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500평 그냥 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생계대책도 받아야 되고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법에 있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을 알고 모르고 법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등등 많을 거였습니다. 또 이주대책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주대책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용도를 받을 것이냐, 어느 위치에 받을 것이냐. 에코델타 제가 사례를 한번 드려볼까요? 에코델타는 대체적으로 이주대책 받은 제가 처음에 이제 에코델타는 저밀도 도시를 한다 해가지고 주거 전용으로 선택했습니다. 주택만 지어가지고 사는지.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되는 내용을 보면은 주택으로 받은 거하고 건설으로 받은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그랬을 때 그걸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시하고 또 사업 시행사하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용도를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주택으로 받을 때는 그 딱지 가격이 1억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거래를 이렇게 파는데 협상을 딱 하고 나니까 2억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성질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팔아 제끼더라고. 그 협상 끝날 때까지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단합이 중요한 건데 그죠. 팔아 제끼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 저희들이 수상공사가 잘 못해가지고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에서 그러다 최고가가 6억 7천이 됩니다. 예. 그 이게 뭐가 하면은 어떤 용도를 받을 것이냐, 어떤 위치에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저 대책위원회에서의 어떤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주민이 단합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와 우리는 입장에 가자 하고 또 한 사람이 입장에 가자 하면 우리 주민도 가덕도 발전협의회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견이 하기로 모아져야 되거든. 저희들은 법도 한 4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요구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한 개는 영농고사에 관한 법률을 2건입니다. 인감증명 받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통장 날인 또는 2인 이상 주민들 동의 받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표준 생산량하고 표준 소득 이런 관계권인데 그것도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표준 생산량은 제한을 하는데 표준 소득은 현실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sek법이었지만은 우리 대저이동에 8년 이상 경작한 부분들이 양도소득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절반 수준으로 각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동일 사업지구 안에는 양도소득세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근간에 했던 게 이주대책 관계권인데 개발제한법 12조 개발제한법 안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축을 하게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한 의견을 낸다 하는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이사장님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신뢰 있게 하면은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단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감정사 추천도 대책위원장이 안 했어요. 공개적으로 모집 다 했습니다. 설명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대다수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뭐가 하면은 우리 지역 현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딱 찾는 게 뭐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감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나로 다 뭉치더라고요. 우리 강동동만 유일하게 대책위원회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많이 좀 빗나가 붙는데 이런 것 등등 아까 우리 변호사님하고 감정사한테 말씀했지만은 법이라 하는 거는 그렇고 법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했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상해에서 이제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생계대 유대책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에코델타가 전부 다 583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동이 335세대 중에서 이주 탈락자가 얼마나 되느냐? 86입니다. 내가 이 안에 대책위원장으로서 쫙 볼 때 이 86명은 전부 다 합격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사가 이잡듯이 볼관하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강동동 이렇다 가고 다른 동도 가보면 다 이렇게 돼요. 가덕도 동도 해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었고 동네 가면은 다 대의원들 동네 대표들 않습니까? 그죠? 동로 대동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설명도 해주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에 우리 공익사업법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만큼 상하게 해준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무죄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태들은 적법으로 봐주는데 그 이후에 불법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제기를 하고 해서 법적 외의 대상자라 해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무가에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무가 건물을 가진 게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 법적 외의 대상자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조성원가 이하인데 이분들은 감정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주택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주거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부주택은 80평 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평 이하로 해가지고 예, 감정가로 해가지고 다 구제를 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개발제한국 안에 이주대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축을 시켜가지고 법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다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 다 구제가 되는 이런 형태거든. 이런 이제 대책위원회 활동들은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안에 아까 뭐 이주대책의 형태들은 고실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하고 소유하고 이런 게 쭉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도 이렇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김진욱 이사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미안합니다. 제가 직업이 농사고 또 이런데 선 경험들이 짜다는 많이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쪽인 거는 앞으로 제가 자주 이렇게 가덕도동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서 미안합니다. 시정하시죠. 시정하시고 다시 한번 나윤호 변호사님, 김명곤 감정평가사님 그리고 우리 반재화 위원장 정말 감사하고 저는 아직 그 이사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 날 유튜브 채널 개설 등 여러 가지 일 또 우리 반재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감정평가사마저도 주민들이 단합하지 못해서 선정하지 못한 그래서 단합해라. 단합하면 생존권이고 생계대책이고 마련할 수 있다. 이 귀중한 울림, 이 엄청난 울림을 제 가슴에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우리 전판탁 이사님 그리고 이만희 이사님, 이재리 이사님 4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당선인으로서 정중하게 이사회 소집에 좀 응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일 이후에 저는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 변재화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피해자에게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각들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정치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집이 들어갑니다. 제 모친이 살고 있는 집이 들어가고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들어갑니다. 제가 평소에 잘 따른 우리 강재 형님이 엎그리 날아갑니다. 저는 어제 또 상당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어제 소주 한잔을 하면서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4월 1일 되면 가덕도 주민들 3,000세대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발전협의회에 출범식을 놔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우리 가덕도를 대표하는 유관단체에서 그런 프랭카드를 내걸고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고시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원주민이랍니다. 원주민.
그래서 제가 정강개정위원회를 지금 준비를 시켰어요. 도저히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2003년 4월 29일 김진호이가 신앙만 공사로 인해서 머리 깎은 날, 그 이전의 부분, 그걸 원주민으로 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 이전에 있는 우리 가덕도에 사는, 그리고 보상물권의 모든 게 포함되는 우리 주민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오늘 가실 때에 제가 전부 다 개정안을 상정을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준비한 겁니다. 제가 프리노트로 그냥 섭작 형태입니다. 정강개정 준비위원회를 제가 조건재 큰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6대 발전협의회 대의원 몇 분을 정중하게 제가 또 모셔가지고 준비를 한 그 개정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엉망진창으로 그래 만들어놔고 누더기가 된 이 정관을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는 세 분의 이사님과 여기 계신 대원님들께 정중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4월 1일부터 아니면 이 정관이 개정이 돼서 가덕도 전체 주민들이 우리 발전협의회 깃발 아래 모이고, 그럴 때 4월 11일부터 김도읍 국회의원을 찾아갈 수 있고, 최인호 국회의원은 저한테 바로 당선날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가 네가 가덕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 맞나? 아닙니다. 저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주민이라고 이 굴레가 쓰여져 있는 740여 명의 특정 단체에 저는 이사장에 지나지 않는 사람. 나머지 1700명, 2000세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부디 우리 이사님들, 대위원님들 가실 때에 제가 여러 위원들하고 준비가 된 이 상정 안건 꼭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잘 다듬어서 가덕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발전협의회로 제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이사님들과 대위님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채널은, 이 유튜브 이 방송은,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우리 세 분이 소중하신 분들 전부 다 우리 가덕도 주민들에게 저는 다 알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사회 어느 누구가 어떤 발언을 하고 김진호이가 누구의 방에 노크를 하고 어느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가덕도 주민들에게 전부 다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위임받은 대기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 대의원회 전부 다 유튜브 채널로 저는 실시간 또는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우리 회원들과 같이 공유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은 앉을 때 형님은 요 앉으시고 좀 이래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식사하시고 가시죠. 숙제, 예, 고맙습니다. 예.